한국인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명문고 학생들이 한국에서 저지른 행동들 공항 새치기, 한옥 노상 방뇨, 지하철 노인석 점유, 편의점 소란.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고함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다려줬죠. 가르쳐줬습니다. 스위스 군중안전 전문가 안나 밀러 15년 경력의 그녀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20분 만에 작동하는 분실물 추적, 5분 만에 도착하는 구급차 실시간 연동되는 재난 문자.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임산부를 보호한 노인 쪽지를 남긴 부부 겉옷을 덮어준 어르신. 한국의 진짜 선진국 코드, 그게 뭐였을까요? 이 이야기가 자랑스럽다면 한국 최고,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면 한국 1등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안나 밀러입니다. 45살이고요. 스위스에서 군중안전 컨설턴트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대형 행사장과 공항의 안전을 감사하는 게 제 일이죠. 베이징의 한명문 고등학교가 저를 고용했습니다. 서울 수학여행 안전감사 겸 동행자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이란 나라에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동아시아 도시, 불친절한 관료주의, 그런 선입견이었죠. 문제는 베이징 공항 라운지부터 시작됐습니다. 학생 30명이 줄을 무시했어요. 새치기를 했죠. 다른 승객들이 항의했지만 학생들은 웃기만 했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첫날부터 제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감사자로서 중립을 유지해야 할까요? 학교의 명예를 지켜달라는 암묵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했죠. 기내에서는 더 심각했습니다. 학생들이 복도를 뛰어다녔어요.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승무원이 중국어로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죠. 그런데 한 학생이 비웃더군요. 한국말도 못하면서 뭐하러 이래요? 중국어 배우고 오지. 다른 학생들이 낄낄거렸습니다. 승무원은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 학생들의 행동을 기록해야겠다고요. 하지만 제지는 하지 않았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의외였습니다. 동선이 명확했어요. 다국어 표지판이 촘촘했습니다. 무인 출입 게이트를 지나는데 속도가 빨랐어요. 유럽 공항보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관찰했어요. 승객 흐름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안내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있었고요. 저도 모르게 노트에 적었습니다. 의외로 정돈돼 있다고요. 입국장에서 또다시 문제가 터졌습니다. 학생들이 입국 심사 직원에게 중국어를 강요했어요. 한 학생이 큰 소리로 말했죠. 중국어 할 줄 알아야 일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줄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개입 타이밍을 놓쳤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공항 자원봉사자 배지를 단 어르신이 다가오셨죠. 이르는 넘어 보였습니다. 어르신은 서툰 중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학생들을 안내하셨어요. 손짓 발짓으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입국장 줄 전체가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새로운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정숙의 벽.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질서였죠. 취리 공항에서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어르신은 학생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다시 미소 지으셨어요. 학생들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인솔교사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동시에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 나라에서 뭔가 다른 걸 보게 될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선입견에 균열이 생겼죠. 첫날 밤 숙소는 북촌의 한옥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기와 지붕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온돌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어요.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밤 10시에 그 생각은 깨졌습니다.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곧이어 음악 소리가 났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였어요. 벽이 얇은 한옥 구조라 소리가 다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갔어요. 학생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맥주 캔이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한 학생이 담배를 꺼냈습니다. 저는 금연이라고 제지했죠. 학생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른 방 투숙객이 나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학생들은 중국어로 욕을 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규정 위반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인솔교사 리 선생이었습니다. 밀러 선생님, 애들이 좀 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학교 체면이 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체면이요?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리 선생은 제 노트북을 보더니 사진을 지우라고 했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건 제 직업적 책임이니까요. 리 선생은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스위스 사람이 뭘 안다고. 복도 소란이 더 커졌습니다. 관리자가 올라왔어요. 침착한 목소리로 층간소음 민원이 들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학생이 비웃었죠. 민원? 한국도 시끄럽잖아요. 관리자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태블릿으로 층간소음 측정 앱을 보여줬어요. 실시간 데시벨이 빨간색 구간이었습니다. 관광경찰에 연락할 수 있다고 차분히 말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결국 시끄러운 민원 전쟁이 벌어지겠지. 냉소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관리자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실제로 관광경찰이 왔습니다. 통역 가이드도 함께해요. 체계적이었어요. 경찰은 학생들에게 소음 규정과 벌금을 설명했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교육이었죠.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학생이 마당으로 내려갔어요. 저는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그 학생이 마당 구석에서 바지를 내렸어요. 노상방뇨를 하려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CCTV 경고등이 켜졌어요.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관리자가 인터폰으로 말했죠. 손님, 지금 녹화 중입니다. 학생은 황급히 바지를 올렸습니다. 관리자는 올라와서 리 선생에게 영상을 보존했다고 통보했어요. 필요하면 경찰에 제출하겠다고요. 리 선생이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애들이 좀 놀 수도 있지.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좀 논다는 게 이런 건가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계속 작성했어요. 하지만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대응 시스템이요. 매뉴얼이 있었어요. 관광경찰과 통역 가이드의 연결망이 작동했습니다. 감정적이지 않았죠. 체계적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온돌 바닥의 따뜻함을 느끼며 잠들었습니다.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따뜻한 바닥과 차가운 규칙. 이 나라는 뭔가 모순적이었습니다. 둘째 날, 우리는 전통시장으로 갔습니다. 시장 입구부터 학생들의 행동이 시작됐어요. 좌석을 먼저 차지하려고 할머니를 밀쳤습니다. 상인에게 가격을 깎으라고 고함을 질렀죠. 한 학생은 시식용 과일을 한 움큼 집어갔어요. 저는 개입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개입하면 감사 지위가 노출될 테고요. 학생들과 리 선생의 반발이 예상됐습니다. 시장 안은 생각보다 정돈돼 있었습니다. 다국어 픽토그램이 곳곳에 붙어 있었어요. 화장실 표시, 비상구 표시, 음식 종류별 구역 표시까지요. 쓰레기통마다 분리수거 라벨이 선명했습니다. 대기줄 시스템도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이건 서비스가 아니라 합의된 공공선이라고요.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학생들이 밖에서 산 치킨을 들고 들어왔어요. 직원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외부 음식 반입은 안 된다고요. 한 학생이 큰 소리를 냈죠. 돈 쓰는데 왜요? 중국에선 괜찮은데. 직원은 침착했습니다. 규정을 설명했어요.
다른 손님들에 대한 예의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비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치킨 박스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저는 관찰했습니다. 카페 안의 시스템을요. 제 사용 컵에는 번호표가 붙어 있었어요. QR코드 대기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매장 간 쓰레기 공공수거가 연동돼 있었어요. 제가 유럽에서 본 것보다 세밀했습니다. 카페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50 정도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규칙 안 지키시면 퇴점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사장은 웃지 않았어요. 진지했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충돌이 일어나려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 한국인 중년 부부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자리를 양보하는 듯 보였습니다. 계산대로 가더니 계산을 하고 나가셨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자기 자리에 뭔가를 남기고 가셨어요. 사장이 그 자리를 정리하며 학생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작은 쪽지였어요. 저도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한글과 중국어로 쓰여 있었죠.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 여행이니 좋은 기억 되길 바란다고요. 다음엔 규칙을 지켜달라고요. 부드럽지만 단호한 문장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이 부부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양보하고 메시지를 남겼죠. 이게 진짜 어른의 태도구나 싶었습니다. 훈계와 배려가 동시에 담긴 행동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질서는 불친절이 아니라고요. 합의된 공공선이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질서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걸요. 규칙은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타인을 지키는 거였어요. 학생들은 결국 치킨을 치웠습니다. 사장의 눈빛 때문이었어요. 저는 카페를 나서며 그 부부의 뒷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중국에선 괜찮은데 규칙 안 지키시면 퇴점해야 합니다. 뜻밖의 보호막셋째 날 우리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학생들이 노약자석에 앉았어요. 은색 의자였습니다. 노약자 표시가 선명했죠. 저는 자리를 양보하라고 말했습니다. 학생 몇 명이 저를 쳐다봤어요.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감사자 따위가 왜 참견해요? 한 학생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웃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주변 승객들이 쳐다봤습니다. 바로 그때 한 노인이 타셨습니다. 70 정도 돼 보였어요. 학생들은 못 본 척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눈을 감았죠.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자리를 양보하라고요. 한 학생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충돌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무원이 다가왔어요.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노약자석은 양보해야 한다고요.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운 안내였죠. 전광판에도 메시지가 떴어요. 노약자석 양보를 권장하는 문구였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도 결국 다를 바 없겠구나 생각했어요. 규칙은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나라. 그런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노인을 밀쳤어요. 비켜달라는 듯이요. 노인이 휘청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임산부가 앞으로 쏟아졌어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더 빨랐던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좌석에 앉아있던 한국 노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임산부를 감싸 안았어요. 넘어지지 않게 보호했죠. 그리고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학생 쪽을 보며 말했어요. 애들이네. 다치지 않게 조심해라. 임산부를 먼저 걱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학생을 먼저 보호한 거였어요. 학생이 다칠까봐 걱정하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우리를 먼저 지켜주는 거죠? 학생이 잘못했는데요. 임산부는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학생들을 부드럽게 자리에서 일으켰어요. 화내지 않았습니다. 타이르듯이 말했죠. 여긴 노약자석이야. 우리가 앉아야 하는 자리란다.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억지로가 아니었어요. 노인의 태도에 눌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주변 승객들도 조용했습니다. 고함이나 비난이 없었어요. 그냥 일상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영무원이 다가와서 임산부가 괜찮은지 확인했어요. 안내요원도 왔습니다. 체계적이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영무원, 안내요원, 시민 자율 캠페인이 부드럽게 개입한다고요. 고함 대신 전광판 알림과 방송, 스태프의 미소로 분위기를 유도한다고요. 지하철에서 내렸을 때 저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를 먼저 지켜줬을까요?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넷째 날 명동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학생들은 화장품 매장으로 몰려갔어요. 테스터를 마구 사용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새치기가 시작됐어요. 학생들이 줄을 무시했습니다. 직원이 영어와 중국어로 줄을 서달라고 말했어요. 차분했지만 단호했죠. 리 선생이 저를 불렀습니다. 학생들이 편의점에 가고 싶어 한다고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한국 편의점이 궁금했거든요. 편의점에 들어서는 순간 놀랐습니다. 유럽의 작은 상점과는 달랐어요. 조명이 밝았습니다. 진열이 깔끔했어요. 학생들이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집었습니다. 한 학생이 셀프 계산대로 갔어요. 화면을 터치하더니 혼자서 계산을 끝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편의점 안에 택배 접수대가 있었어요. ATM도 있었습니다. 공과금 납부 기계도 보였어요. 이건 단순한 편의점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생활 인프라였죠. 학생들이 박 테이블에 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학생 장회의가 소리쳤어요. 제 지갑이 없어요. 최고가 명품 지갑이었다고 했어요. 리 선생이 편의점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지갑을 도둑 맞았어요. CCTV 확인해 주세요. 저는 개입했습니다. 공식 절차를 따르자고 말했어요. 분실센터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고요. 편의점 직원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분실물 통합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지자체와 상권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갑 특징을 입력했죠. 직원이 몇 번 터치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분 전에 신고 들어왔습니다. 2블록 떨어진 카페에 있어요.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20분 만에 위치가 추적됐어요. 우리는 그 카페로 갔습니다. 카페 직원이 지갑을 내밀었어요. 장회의가 확인했습니다. 현금이 그대로 있었어요. 카드도 다 있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감정보다 절차가 빠르다고요. 지갑 안에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장회의가 꺼내서 읽었어요. 한글과 중국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급해 보이셔서 계산 먼저 하도록 했어요. 다음엔 순서를 지켜주세요. 저는 쪽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화장품 매장 직원이 쓴 거였어요. 장회의가 새치기 한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급해 보여서 그냥 보내줬다고요. 지갑을 찾아준 건 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보며 무너졌습니다. 제 마음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르쳤어요. 부드럽게요. 하지만 분명하게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정직이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나라라고요. 편의점 하나에도 생활 인프라가 담겨 있다고요. 절차가 감정보다 빠른 나라라고요. 카페를 나서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저 역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5째 날, 우리는 대형 놀이공원으로 갔습니다.
학생들이 흥분했어요. 롤러코스터 앞에 긴 줄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대기열을 무시하고 옆으로 빠져나가려 했어요. 단체 새치기였죠. 대기열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여성이었어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세이프티 레인으로 분리하겠다고요. 안전규정 위반자는 별도 대기열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불만을 쏟아냈어요. 우리 선생이 큰 소리를 냈습니다. 돈 쓰는 손님인데 왜 이렇게 유난이에요? 저는 참지 못했습니다. 매니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국제안전 컨설턴트라고요. 국제안전코드 위반을 문서화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ISO와 EN 표준 말이에요. 매니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전 매뉴얼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쓰여 있었어요. 국제 표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본 놀이공원보다 더 철저했어요. 센서 시스템, 안전요원 배치, 방문객 교육 프로그램, 3중 안전망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결국 정식 대기열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한 학생이 계속 난간을 넘으려 했어요. 근접 사고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자동 센서가 작동했습니다. 놀이기구가 즉시 정지했어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안전요원 3명이 달려왔습니다. 학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어요. 다른 승객들도 침착하게 안내받았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질서는 친절 없는 통제가 아니라고요. 안전을 위한 합의라고요. 진심이 담긴 시스템이라고요. 그때였습니다. 학생 한 명이 갑자기 주저앉았어요. 숨을 헐떡였습니다. 천식 발작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약을 찾으려고요. 하지만 한국 안전요원이 더 빨랐습니다. 응급키트를 열었어요. 흡입기를 꺼냈습니다. 학생에게 사용법을 알려줬어요. 다른 요원이 AED를 준비했습니다. 또 다른 요원이 119에 전화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멈췄습니다. 모든 게 5분 안에 일어났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병원 이송 준비가 끝났어요. 학생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안전요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안전 컨설턴트시라고요? 저희 시스템 어떠신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제가 15년 동안 일하면서 본 것 중 최고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완벽합니다. 제가 배워야겠습니다. 안전요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노트에 적었어요. 한국의 안전은 속도가 아니라 책임이라고요. 쾌속보다 생명이 먼저라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직업적 프라이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건 존중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이 시스템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6째 날 밤 우리는 야시장에 갔습니다. 불빛이 화려했어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학생들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저는 군중 밀도를 계산했습니다. 제 직업적 습관이었죠. 평방미터당 4명. 아직 안전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골목 구석에서 그 학생을 발견했습니다. 바지를 내리고 있었어요. 또 노상방뇨였습니다. 주변 시민들이 소리쳤습니다. 한국어였지만 분노는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군중이 밀집하면 위험합니다. 제가 가장 잘 아는 상황이었죠. 저는 초 단위로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을 먼저 대피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법 집행을 요청해야 할까요? 군중안전 전문가로서 저는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학생에게 달려갔습니다. 학생을 끌어냈어요. 우리 선생을 불렀습니다. 다른 학생들을 모으라고 했죠.
군중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에 알림이 왔어요. 긴급 재난 문자였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쓰여 있었어요. 야시장 군중 분산 안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휴대폰에도 동시에 왔어요. 순찰대가 나타났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왔어요. 그들은 메시지 앱으로 연동돼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군중을 부드럽게 분산시켰습니다. 다국어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지자체 CCTV 관제, 순찰대, 자원봉사자가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었어요. 이건 제가 유럽에서도 본 적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군중이 조금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을 향한 분노가 있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큰 소리로 뭐라고 했습니다. 저는 학생 앞을 막아섰어요. 그때였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어요. 저는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지하철에서 임산부를 보호했던 그 노인이었어요. 노인이 학생에게 다가왔습니다. 학생은 겁에 질려 있었어요. 노인은 자기 겉옷을 벗었습니다. 학생 어깨에 덮어줬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어른이 책임질게. 다시는 그러지 마라. 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학생이 고개를 숙였어요. 노인이 주변 사람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이들이니 이해해달라고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중의 분노가 누그러졌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학생에게 물티슈를 건넸어요. 손을 닦으라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한국의 질서는 사람을 먼저 살리는 질서였어요. 위기 때 가장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질서였습니다. 노인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한국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요. 우리는 야시장을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했어요. 저도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뜨거웠어요. 이 나라에서 제가 배운 게 너무 많았습니다. 7째 날 출국일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최종 안전감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기록이 화면에 가득했어요. 저는 학생들의 위반 사항을 조목조목 적었습니다. 새치기, 소란, 노상방뇨, 규정 무시. 하나하나 날짜와 시간을 명시했어요. 증거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이건 제 직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이 달랐습니다. 저는 새로운 섹션을 만들었어요. 제목은 감사의 기록이었습니다. 공항 자원봉사 어르신의 인내심. 카페 중년 부부의 쪽지. 화장품 매장 직원의 정직. 119 팀의 신속함. 그리고 노인의 따뜻한 보호. 모두 적었습니다. 이건 제가 배운 것들이었어요. 리 선생이 제 화면을 봤어요. 인상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던 거겠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학생들이 체크인 줄에 섰어요. 하지만 또다시 새치기를 시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학생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줄을 서라고 말했죠. 규칙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요. 학생들이 침묵했습니다. 그때 장회의가 앞으로 나왔어요. 우리 영상 찍어서 올리자. 공개 사과.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장회의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어요. 베이징 명문고 학생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실수를 했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혼내지 않고 가르쳐줬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엔 줄부터 서겠다고 약속했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장회의가 영상을 한국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했습니다. 몇 분 후 첫 댓글이 달렸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카페 중년 부부의 댓글이었습니다. 다음엔 차 한 잔 사주겠다고요.
한국에서 다시 보자고요. 따뜻한 메시지였어요. 학생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리 선생도 눈을 붉혔어요. 저는 그 순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게 진짜 교육이구나. 이게 진짜 어른들이구나. 힘으로 누르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구나. 탑승 게이트로 걸어가며 저는 한국을 돌아봤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가졌던 편견이 부끄러웠어요. 이 나라는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가장 질서 있는 나라였어요. 이 나라는 불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따뜻한 나라였어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질서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합의라고요. 한국의 규칙은 타인을 배려하는 연대라고요. 이것이 진짜 선진국이라고 썼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존중이요. 한국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언젠가 다시 오고 싶었습니다. 이번엔 배우는 사람으로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안나의 가슴엔 따뜻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그 어르신들, 그 부부들, 그 젊은이들. 그들은 힘으로 누르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줬어요. 혼내지 않았습니다. 가르쳐줬죠.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만들어온 이 나라. 배고픔 속에서도 예의를 잃지 않았던 그 시절. 가진 건 없어도 이웃을 먼저 챙기던 그 마음. 그게 지금 이 땅의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질서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규칙은 타인을 배려하는 연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물려받은 그리고 물려줄 유산입니다. 안나는 다시 올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도 알게 될 거예요.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감동 캐비넷 작가 해리였습니다.